친구한테 딱 한마디 했을 뿐인데 30년 우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빠듯해서 이 한마디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대하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순간 느껴요. 아, 이제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 조심해야 할 사람이 되었구나.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커피값 계산하면서 무심코 말했죠. 요즘 연금 받아도 빠듯해서. 그런데 그 순간 친구 표정이 묘하게 굳는 거예요. 그날 이후 연락이 끊긴 건 아니지만 왠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나는 그냥 솔직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어색해지는지.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괜히 내 말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부끄러워야 할 건 나보다 세상이더라고요. 우리 나이쯤 되면 다들 비슷하게 살 줄 알았죠. 같이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밥 한 끼 나누고. 그런데 없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경계하는 눈빛, 조심스러운 거리. 어쩌면 같이 있으면 손해볼까봐. 살짝 물러서는 그런 분위기요. 알고 보니 이게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우리 세대 10명 중 8명이 경제 이야기를 꺼낸 뒤 관계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가난은 부끄럽지 않다고 배웠는데 이젠 품위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구나.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60 넘어서 왜 돈 있는 척을 해야 하는지, 그게 허세가 아니라 어떻게 나를 지키는 방법인지.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없는 티 내면 사람들은 더 조심스레 멀어집니다. 64살 김미숙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자식 둘 키우고 빚도 다 갚고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했어요.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니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막상 손에 쥐어진 건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혼자 사는데 뭐 그렇게까지 돈이 들겠어요. 김치 담그고 반찬 만들어 먹고 가끔 친구들 만나 커피 한잔하는 게 전부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났는데 누가 제주도 여행 가자고 하는 거예요. 모두들 좋다고 하는데 미숙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좀 빠듯해서 다음에 갈게. 그 순간이었어요. 공기가 싸늘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친구 한 명이 그래, 그럼 다음에 하면서 말끝을 흐렸고 다른 친구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톡방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매일 사진도 올리고 수다도 떨었는데 이제는 조용합니다. 미숙 씨가 뭘 올려도 반응이 시큰둥해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새로운 단톡방이 생겼더라고요. 미숙 씨만 빠진 채로요. 미숙 씨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솔직하게 말한 게 죄인가?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는 솔직함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돈 없는 친구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였습니다. 같이 있으면 조심해야 하고 뭘 제안해도 눈치 보이고 나중엔 도움을 청하지 않을까 불안해지는 거죠. 미숙 씨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걸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랑 다른 위치에 있다는 신호로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평생 솔직하게 살라고 배웠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하고 꾸미지 말고 진실되게 살라고요. 그런데 60 넘어서 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은퇴 후에는 말입니다. 직장 다닐 땐 직함이 나를 보호해줬어요. 과장, 부장, 이사,
그런 타이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떨어지고 나면 뭐가 남나요? 나라는 사람 자체만 남는 거예요. 그때부턴 사람들이 내 경제력을 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여유를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거리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상대방의 경제적 위치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관계의 거리를 조정한다고 해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60대 이상 중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은 경우 그 후 친구 관계가 소원해진 비율이 70%가 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쓸쓸했어요. 결국 우리 세대는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들이 멀어지는 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불편해서입니다. 같이 있으면 조심해야 하니까, 뭘 제안할 때마다 눈치 봐야 하니까 그게 귀찮은 거예요.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싶은 마음.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티를 내는 순간 나는 자동으로 불편한 사람 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죠.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솔직함이 때로는 나를 외롭게 만든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물론 진짜 가까운 사람한테는 솔직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친구, 지인,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조금 여유 있는 척, 괜찮은 척 하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처세예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작은 방패막이죠. 미숙 씨는 그 후로 달라졌습니다. 누가 여행 가자고 하면 나는 다음에 갈게 대신 이번엔 다른 약속이 있어서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비싼 외식 제안을 받으면 요즘 빠듯해서 대신 요즘 속이 부담스러워서 가볍게 먹고 싶어라고 표현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단톡방에서도 다시 말을 걸기 시작했고 만나자는 연락도 들어왔습니다. 미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있어 보이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요.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나이엔 진실보다 품위가 나를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없는 티를 내면 사람들이 멀어진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돈보다 중요한 건 있어 보이는 태도입니다. 66살 박정숙 씨는 남편과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 접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몸이 안 따라줬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게 이젠 버거웠습니다. 가게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은 게 별로 없었어요. 전셋집 보증금이랑 국민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은 됐으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정숙 씨가 달라진 건 옷차림이었어요. 예전엔 식당 일하면서 편한 옷만 입었는데 이제는 외출할 때 꼭 깨끗한 블라우스에 정갈한 바지를 입었습니다. 머리도 염색하고 손톱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가방도 낡은 에코백 대신 작지만 단정한 가죽 가방을 들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동대문 시장에서 깔끔한 옷 몇 벌 사고 머리는 동네 미용실에서 한 달에 한 번 손질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사람들 반응이 확 달라졌어요. 어느 날 정숙 씨가 동네 백화점에 갔습니다. 딸 생일 선물로 화장품을 사러 간 건데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더라고요. 어머님, 어떤 제품 찾으세요? 하면서 의자까지 권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참 서서 구경하다가 그냥 볼게요 하고 나왔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직원이 정성껏 제품을 설명하고 샘플도 여러 개 챙겨줬습니다. 심지어 어머님 피부톤에는 이 색이 잘 어울리세요 하면서 테스트까지 해줬어요. 계산하고 나오는데 옆 매장에서 한 할머니가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낡은 잠바에 운동화 차림이었는데 직원은 멀찍이 서서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으니까 직원이 대충 거기 가격표 붙어 있어요. 하고는 다른 손님한테 가버렸어요. 정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뭐가 달랐나?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통장 잔고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가 입은 옷, 내 태도, 내 말투가 달랐던 거예요. 직원은 먼저 내 외모를 봤고 그걸 기준으로 나를 판단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게 억울하면서도 한편으론 이해가 됐어요. 사람들은 첫인상으로 상대를 평가하니까요.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니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람들은 상대방을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것부터 봅니다. 옷차림, 말투, 표정, 자세,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짓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후광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특성이 다른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현상이에요. 단정한 옷차림을 한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성격도 좋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초라한 차림을 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부족해 보이고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외모 관리 수준과 사회적 대우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요. 단정한 옷차림과 깔끔한 외모를 유지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는 비율이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그 연구를 보고 나니까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문제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야 하는 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태도입니다. 세상을 바꿀 순 없으니 내가 바뀌는 수밖에요. 그래서 정숙 씨는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옷장을 정리했어요. 낡은 옷은 과감히 버리고 깨끗하고 단정한 옷 몇 벌만 남겼습니다. 비싼 옷일 필요는 없어요. 시장에서 산 옷이라도 깨끗하게 다림질하고 단추 하나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둘째, 거울을 자주 봤어요. 외출하기 전에 꼭 전신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머리는 정돈됐나? 옷에 얼룩은 없나? 신발은 깨끗한가? 이런 걸 체크하는 거예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셋째, 말투를 바꿨습니다. 나는 돈 없어서 안 돼 대신 나는 요즘 다른 데 쓸 데가 있어서라고 말했어요. 연금 얼마 안 돼서 빠듯해 대신 요즘은 건강에 투자하는 중이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니까 정숙 씨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동네 마트 가면 직원이 먼저 인사하고 병원 가면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친구들 만나면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깨달았어요. 돈이 많아서 대우받는 게 아니라 있어 보이는 태도가 대우를 만든다는 거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정숙 씨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물었어요.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밝아졌네. 정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그냥 나를 좀 더 아끼기로 했지 뭐. 그 말에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돈은 없어도 품위는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이제 조금씩 윤곽이 잡히는 것 같네요. 없는 티를 내지 말고 있어 보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품위는 사치가 아니라 인생 후반의 생존 기술입니다. 68살 이순애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남편 월급으로 알뜰하게 살림하고 자식들 교육비 대고 집 장만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나서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연금이랑 작은 예금 이자로 둘이 살기엔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순애 씨는 자신을 위해 돈 쓰는 걸 아까워했어요. 옷도 몇 년씩 입고 미용실도 1년에 한두 번, 화장품도 마트에서 제일 싼 걸로 샀습니다. 남편은 당신도 좀 사 입어라고 했지만 순애 씨는 아직 멀쩡한 데라며 웃어넘겼어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애 씨가 동창회에 갔는데 친구들이 다들 잘 차려입고 온 거예요. 염색한 머리, 깔끔한 옷, 예쁜 액세서리까지. 그런데 순애 씨는 10년 전에 산 약간 작아진 검은색 원피스에 낡은 가방을 들고 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느껴졌습니다. 친구들 눈빛이요. 동정하는 듯한 아니면 안쓰러워하는 듯한 그런 시선. 누가 순애야,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물었는데 그 말투에서 뭔가 걱정하는 느낌이 묻어났어요. 순애 씨는 그날 내내 불편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질까? 나는 나쁘게 산 것도 없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순애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색바랜 옷, 굳은 표정. 거울 속 내가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나는 나를 아끼지 않았구나.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 집안 살림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나는 돌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순애 씨는 결심했어요. 이제라도 나를 좀 챙겨야겠다고요. 왜 우리 세대는 자신을 돌보는 걸 사치라고 생각할까요? 평생 절약이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나보다 가족이 먼저, 나보다 자식이 먼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가족을 다 챙기고 나니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다 달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을 돌보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고 돈 쓰는 게 아깝고 그래서 계속 미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품위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 기술이에요. 사람들은 초라해 보이는 사람을 안쓰러워는 하지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리 하죠. 왜냐하면 함께 있으면 나까지 초라해 보일까봐 그런 무의식적인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인상을 주거든요. 고려대학교 노년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중 자기 관리에 투자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자기 관리를 하는 그룹이 사회적 고립감이 낮고 자존감이 높았다고 해요. 단순히 기분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대인관계, 건강 상태, 삶의 만족도까지 다 좋았다는 겁니다. 그 연구를 보고 나니까 나를 돌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싶었어요. 이건 나를 위한 선택이자 나를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순애 씨는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미용실에 갔어요. 10년 만에 제대로 된 염색과 커트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환해진 내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둘째, 옷을 샀습니다. 비싼 명품은 아니지만 나한테 어울리고 깔끔한 옷 몇 벌을 골랐어요. 세일 기간에 가서 정가보다 싸게 샀는데도 기분은 비싼 옷을 입은 것처럼 들떴습니다. 셋째, 화장품을 제대로 챙겨 바르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스킨 하나 발랐는데 이제는 로션, 영양크림까지 순서대로 바릅니다. 집에 있던 화장품인데 그동안 안 쓰고 놔뒀던 거예요. 며칠 바르니까 피부가 달라지더라고요. 거울 보는 게 덜 우울했어요. 넷째, 작은 액세서리를 샀습니다. 귀걸이 하나, 목걸이 하나, 스카프 한 장.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전체 분위기를 바꿔줬어요. 이런 변화가 쌓이면서 순애 씨는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어요. 무엇보다 스스로가 당당해졌습니다. 나는 나를 아낀다. 나는 나를 존중한다.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해지는 거예요. 몇 달 뒤 또 동창회가 있었는데 이번엔 친구들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순애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확 피었네. 다이어트 했어? 옷도 예쁘다. 순애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를 좀 아껴주기로 했어. 그 말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까지 쳐줬어요. 그날 저녁 순애 씨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좀 변했죠?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 원래 예뻤어. 그냥 이제 당신도 그걸 아는 것뿐이야. 순애 씨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나를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초라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나도 귀한 사람이고,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나도 품위 있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를 돌보는 건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품위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품위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나를 숨기고 살았던 건 아닐까? 없는 걸 감추려고 애쓰느라 있는 것마저 잃어버린 건 아닐까? 그게 사랑이고 겸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나를 내려놓은 거였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거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니까 세상도 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말 한마디, 옷차림 하나가 대우를 바꿉니다. 65살 최영희 씨는 평생 말을 조심하며 살아온 분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남 눈치 보고 항상 겸손하게 처신했어요. 그게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영희 씨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말을 걸어도 대충 듣고 의견을 내도 무시하고 뭘 부탁하면 거절하기 힘든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영희 씨는 속상했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어느 날 영희 씨가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진료받으러 간 건데 접수하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영희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언제 들어가요? 간호사가 대충 대답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또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영희 씨는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죠. 그런데 같이 기다리던 다른 할머니는 달랐어요. 그분은 단정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제가 먼저 왔는데 왜 제 차례가 안 오나요? 하고 또박또박 물으니까 간호사가 바로 사과하고 곧장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영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하나? 나도 먼저 왔는데, 나도 기다렸는데 왜 나는 말 한마디 못했을까?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나 스스로 나를 우습게 여기니까 남들도 나를 우습게 보는 거였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람들은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합니다. 당당한 사람은 존중받고 주눅든 사람은 무시당해요. 이게 공평하냐고요? 공평하지 않죠.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 심해요. 나이 들면 자동으로 존중받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당당해야 존중받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방의 목소리 톤, 자세, 말투를 통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무의식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작고 자세가 구부정하면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고 목소리가 또렷하고 자세가 바르면 지위가 높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실제 지위와 상관없이 태도만으로도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연구를 보고 나니까 내가 당한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싶었어요. 나는 내가 작은 사람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희 씨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첫째, 말투를 바꿨어요. 저기요, 죄송한데요. 힘없고 작은 목소리 대신 제가 먼저 왔는데요. 제 차례가 언제인가요? 하고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무례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도 됐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더 예의 바르게 대해줬어요. 당당하게 말하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죠. 둘째, 자세를 바꿨습니다.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똑바로 걸었어요. 허리가 아파도 최대한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도 했어요. 나는 당당한 사람이다 하고 속으로 되뇌면서요. 셋째, 옷차림을 정돈했습니다. 집에서 나갈 때는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도 빗고 립스틱도 발랐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사람들 반응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몇 주 뒤 영희 씨가 다시 그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정한 블라우스에 정갈한 바지를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고 갔어요. 접수하고 기다리는데 또 누가 새치기 하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영희 씨가 먼저 말했어요. 제가 먼저 접수했는데요. 제 차례가 언제인가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간호사가 바로 확인하고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영희 씨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세상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고 나를 대한다는 거요. 그 후로 영희 씨는 계속 연습했습니다. 마트 가서 직원한테 물을 때도, 은행 가서 업무 볼 때도, 친구들 만날 때도 당당하게 말했어요. 제가 이걸 찾고 있는데 어디 있나요? 이 부분 설명 좀 더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이렇게요. 처음엔 떨렸는데 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당당하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더 친절해졌어요. 무시하거나 대충 넘기지 않고 제대로 대답해줬습니다. 어느 날 영희 씨가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물었어요. 영희야, 요즘 뭔가 달라졌어. 무슨 일 있어? 영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나를 좀 더 소중히 여기기로 했어.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맞아. 우리도 이제 우리를 아껴야지. 그 말에 영희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없는 티를 내지 말 것, 있어 보이는 태도를 가질 것, 품위를 지킬 것, 당당하게 말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섯 번째 이야기, 가난은 감춰야 하는 게 아니라
초라하지 않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67살 한명자 씨는 평생 가난과 싸우며 살아온 분입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졌고 명자 씨는 파출일, 식당일, 청소일 가리지 않고 했어요. 자식들 대학까지 보내고 빚도 다 갚고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손에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전셋집 보증금이랑 국민연금이 전부였어요. 그래도 명자 씨는 당당했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살았고 누구한테 손 벌린 적 없고 자식들도 잘 키웠으니까요. 그런데 명자 씨가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명자 씨네가 어렵게 산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가끔 동정하는 눈빛으로 봤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하면서 불쌍하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명자 씨는 그게 싫었어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를 불쌍하게 보는 걸까요? 어느 날 명자 씨가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또래 사람들을 만났는데 다들 자기 자랑하기 바빴어요. 우리 아들이 큰 회사 다녀, 우리 딸이 미국에 살아나는 요즘 손자들 용돈 주느라 바빠 이런 이야기들. 명자 씨는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했어요. 내가 할 얘기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할머니가 명자 씨한테 물었습니다. 명자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명자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잘 지내요. 건강하고요. 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건강이 최고야. 명자 씨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가 부족한가? 돈은 없지만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크고 나름 살만하잖아. 그런데 왜 나는 항상 초라하게 느껴질까? 그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가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돈 없다는 사실에 주눅들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더 초라해 보이는 거였어요. 왜 우리는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할까요? 사회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돈이 곧 성공이고 가난은 실패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인가요? 명자 씨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고 가족을 지켰고 누구한테 피해 준 적 없어요. 그게 실패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가난 자체가 아니라 가난을 대하는 태도예요. 내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면 남들도 나를 불쌍하게 봅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당당하게 여기면 남들도 나를 존중하게 돼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자신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존감을 유지하도록 교육받았고 다른 그룹은 특별한 교육 없이 지냈습니다. 몇 개월 뒤 결과를 보니 첫 번째 그룹이 사회적 관계, 정신 건강, 삶의 만족도 모든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그 연구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문제가 아니라 가난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거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명자 씨는 그날부터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첫째, 말투를 바꿨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대신 나는 요즘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을 숨기는 게 아니라 표현 방식을 바꾼 거예요. 둘째, 작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네 하고 중얼거렸어요. 밥 먹을 때도 이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한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어요. 경로당 가서도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하지 않고 이야기에 참여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런 적 있었는데 하면서 내 경험을 나눴어요. 넷째, 외모를 가꿨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깨끗한 옷 입고, 머리 빗고, 립스틱 바르는 정도.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몇 달이 지나자 명자 씨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표정도 밝아졌고, 말투도 자신감 있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한 할머니가 명자 씨한테 말했습니다. 명자 씨,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명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일이야 별로 없지. 그냥 마음을 바꿔먹었지 뭐. 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마음? 명자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있는 그대로 살기로 한 거예요. 돈은 없어도 나는 당당하게 살 자격이 있으니까. 그 말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야지. 명자 씨는 그날 깨달았어요. 가난은 감추는 게 아니라 초라하지 않게 사는 거라는 걸요. 돈이 없다고 해서 품위까지 없을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깨끗하게 살 수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명자 씨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습니다. 경로당 가서도 자신 있게 말하고, 친구들 만나도 편하게 웃고, 동네에서도 당당하게 걸어요. 명자 씨는 이제 알아요.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초라함이 부끄러운 거라는 걸요. 그리고 초라함은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요.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있는 사람처럼 사는 건 거짓이 아니라 자존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없는 티를 내면 사람들이 멀어진다는 것, 돈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 품위는 생존 기술이라는 것, 당당한 말투가 대우를 바꾼다는 것, 그리고 가난은 감출 게 아니라 초라하지 않게 살면 된다는 것.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60 넘어서 돈 있는 척을 하는 건 허세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나이엔 이제 누가 나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 살기 바쁘고 남편은 나만큼 늙었고 친구들도 각자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건 오롯이 내 몫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해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남들도 나를 귀하게 봅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초라하게 여기면 남들도 나를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바꿔보세요. 외출할 때 깨끗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내 모습을 확인하고 말할 때 목소리를 또렷하게 내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세요.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냥 마음가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나이엔 다 비슷하게 살아요. 연금 받고 자식 걱정하고 건강 챙기고 친구들 만나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품위 있게 사는 사람이 있고 초라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는 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전부예요. 돈 있는 척은 거짓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지키는 작은 방패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작은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서서 나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당당하게 살 자격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내일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장하는 시니어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요.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